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항의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수사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서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임 건의안 수용도 거듭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수하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자체 감세 예산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급냉한 전국 속 여야가 민생 행보의 시도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을 찾아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일 천안을 시작으로 국민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 종료 이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안전운임제 연장 논란과 국회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충돌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해임안 수용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는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야말로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이상민 방탄을 멈추고 국민의 뜻인 해임 건의안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은 진상이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전국이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로 맞불을 놓으며 반쪽짜리 국정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야3당만으로 특위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안 협상 경과를 보며 보이콧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해임 건의안과 맞물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한데요. 여당은 예산이 이념 대결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새로운 감액안을 발표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쟁점 현안들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제 문제를 숫자가 아닌 이념 대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금 민주당도 현실을 목도하고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는 10%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가능하지만 3천억 원 이상은 기존 최고 세율 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6% 구간을 1,500만 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 원 올리는 등 감액 규모를 2조 원으로 수정한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고 여당이 받지 않으면 단독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률상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는 있어도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서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게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물론 금투세 관련 거래세 등을 놓고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만큼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합의 도출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같이 전국은 얼어붙었지만 여야 지도부는 연말 민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내일부터 천안, 대전 등을 방문하는 국민 경청 투어를 시작합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현장 방문을 재개하고 민심 청취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주 1회 민생 현장을 찾아갈 계획인데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현안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한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부산의 현안인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또 산업은행 유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에 지방 이전을 공약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충남 천안과 대전을 시작으로 매주 권역별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경청 투어를 시작합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 경청 투어에 대해 민생과 민주주의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상생 꽃달기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수건 과제였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아왔습니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납품단가에 따라서 원가에 따라서 납품단가를 연동하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겁니다. 상생 꽃달기 행사는 민주당 내 을살리기 신문고에 접수된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앞서 네이처 리퍼블릭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지원 문제 등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정부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재외동포처 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여야 3+3 협의체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과정에서 청과 처 사이 힘겨루기가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외동포청 신설.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이 조직 강화를 꼽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도 이 부분을 함께 고심할 예정인데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재외동포청보다 한 단계 승격된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최근 야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19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 재외동포청으로 설립되면 그보다 상위 조직인 부처의 지휘를 받게 돼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부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외교부 산하로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네. 단순하게 이게 영사 업무 이외에 많은 사실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넓힌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산업부에 갈 수도 있고 부처를 설립할 때의 정부의 방향에 맞게 설립을 하는 건데. 관련 입법 토론회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성과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보다는 처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경직된 구조하에서는 뭐 청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청장으로 하여금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그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서. 현재 국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 여가부 폐지와 함께 외교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115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여야 간에 원만하게 타협을 이루어서 청과 처 사이 갈림길에 놓인 재외동포 컨트롤타워 조직, 외교부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해 조정할 책임기관은 필수적이라는 여야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 조직 신설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의결권이 직결되는 처냐 청이냐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제 일몰 연장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는 계약 물량 소화 수단이고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충당하는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한시 도입됐으며 올해 말 일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당원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접견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를 인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현남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에게는 양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가 유사해 협력 확대 여지가 많다며 상공회의소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었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야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물타기 위한 방탄용 해임안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법적 행정적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사 전후에 드러난 무능에 이어 망언까지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에 대통령이 진작 파면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이 진상 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상 야당 주도로 처리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네. 이 윤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를 공식화하면 이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해임안 처리가 이제 되면서 여당의 국조특위위원들이 일괄 사퇴했죠?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장관 해임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고 일단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따라 좀 더 예산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다음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야3당은 여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야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여야가 당초 이제 오는 1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워낙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이 여야 지도부 간 협상도 멈춰서면서 이 해임안 처리 후에 냉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인데요.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 대기업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중견기업이라며 극소수 특권 세력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60에서 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도 민주당은 이걸 외면하고 서민 감세만 주장하고 있다며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15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안과 정부 원안 이렇게 순서대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당의 부자 감세 철회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 증액권은 없지만 초부자 감세를 막으면서 국민 다수를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 등 2조 원가량을 줄인 국민 감세안 마련에 들어갔고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도 손질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대신 연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 중견기업의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었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6%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 수정안 제출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민주당이 수정안 처리에 나서면 사실상 이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사퇴를 예산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15일까지는 최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5일 목요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겠군요. 네, 김희연 기자와 오늘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김장철엔 김장연대입니다. 김장철 막바지인 요즘 정치권 김장연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연대 움직임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오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김장 처리되다 보니까 김장연대가 연상거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장지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더라. 국정조사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반대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 표결을 한 것인데 네. 그 점도 우리 장지원 의원이 비슷해서 자기도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면서 장 의원을 향해서 친밀감을 드러낸 김기현 의원. 하지만 지난 7월 180도 다른 입장을 전했었죠. 저는 김장 당근은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뭐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해요. 그런 뭐 조를 만들어내고 지금 전당대가 있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불과 5개월 전엔 두 사람 모두 김장연대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누구든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향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최근 들어 이태원 참사, 국정수사를 비롯해서 각종 정치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합의해주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면서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했고요. 여기에 김기현 의원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현금에 비유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부도 어음을 빗대면서 현금을 주고 부도 어음을 받은 꼴이라면서 주 원내대표의 판단을 지적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차기 당대표 조건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었죠.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장연대가 공식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엔 나를 세우고 결속력 다지는 김장연대. 관저 만찬 이후로 여당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도 가졌다는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단일 대오 대 분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 원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바른 당 대응이 무엇이냐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명계는 당 정체가 뭉쳐서 단일 대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 대우로 시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단일 대우로 이건 버티자 주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관계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당이 나설 경우 당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 단일 대우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최측근 7인의 멤버이자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내년 총선을 두고 분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면서 비명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치를 하지 않는 어떤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분열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 내면 그럼 자기 언론에 인터뷰 하나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바람직하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당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당 전반으로 퍼지자 정치 탄압 대여 투쟁만 앞세우는 이재명표 원팀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에는 이제 엄청난 그 부담을 주는 거죠. 당내에서도 저와 같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이 엉망진창인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당대표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직책을 가졌건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 물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었죠.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말 이 대표가 친명계 의원들을 초대한 만찬에 의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친명계 의원들의 결속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민주당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를 우려하는 비명계와 분열은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서는 친명계. 22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분열 유혹이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의 민주당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에 국회는 거의 멈춤 상태입니다. 예산안 협상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이신 홍석준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해임 건의니까 대통령이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이 이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들에게 이상민 방탄으로 비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는 추호도 없고요. 네. 저희들 일관되게 과거 세월호 사례처럼 무책임하게 장관부터 먼저 사퇴하고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거친 연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어떤 과정에 일부 경찰 조사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유가족들도 국정조사 말씀을 하셔서 여야가 참 어렵게 모처럼 이제 국정조사라는 협치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 조사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또한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자 말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의결을 한 것은 그러면은 국정조사에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국정조사를 할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표현은 조금 잘못됐습니다만은 누구는 팜나게 사퇴하고 싶지 않느냐 그런 사퇴 의사도 명백하게 밝힌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임안 처리로 예산안은 물론이고 쟁점 법안을 처리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소속인 상임위인 과방위에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3법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 바칠 거냐라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근거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예, 이번 방송법 민주당 개정안 내용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어떤 이익을 보호 내지는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3대3 여야 3대3으로 해서 최장 90일까지 의논을 해서 좀 견해차의 간극을 좀 좁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불가 안건조정위원회를 2시간 반 만에 그것도 박안주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을 야당 몫으로 해서 꼼수 처리를 한 것이 일단은 문제고요. 두 번째 내용적으로도 보면요. 일단 지금 현재 공영방송 이사 수가 11명 이제 21명으로 하고 그 21명 중에는 국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5명, 그 다음에 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그리고 미디어학회 6명, 그리고 그 시청자위원회 4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대표성, 예를 들면 미디어학회 6명이라고 하는데 미디어학회가 사실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그럼 할 것인지 이런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한 이런 어떤 민노총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협회가 사실상 민노총 소속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KBS 시청자위원회는 KBS 사장이 임명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사장을 견제 내지는 그런 어떤 통제를 하기는커녕 어떤 사장의 어떤 종속된 그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문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당내 모임 국민 공감에 대한 건데요. 그 참여 의원들은 모두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천하람 혁신위원은 공부를 그렇게 세를 과시하면서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도 나는 공부를 떼지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당내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데 순수한 공부 모임이란 게 있겠습니까? 뭐 저도 당연히 뭐 이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적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 공감은 폐쇄형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특정하게 어떤 개파 형성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제 김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회의원들 다양한 식견 견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든 장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대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9일 화물연대가 파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15일간의 파업 사태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파업이 시작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안전운임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뉴스엔의 그 첫 출연이신데 의원님이 그 민주당의 유일한 또 그 외교관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재작년인데 그 여성 소비자 신문에서 선한 영향력 리더로 또 선정되신 게 프로필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이채롭게 눈에 띄더군요. 네, 영광스럽게 또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먼저 그 전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전국이 냉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런 그 전국 상황을 그 민주당에서 그 어떻게 또 헤쳐 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그 일요일은 어제 우리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저희들로서는 그 158명이나 사망한 그것도 길 위에서 사망한 그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부에서 아무런 책임지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국회의 경고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족들이 이제 유가족 협의회도 만들었고 거기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이상민 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이상민 장관은 우선 물러나야 된다는 요구가 강했는데 정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정말 그 강대강으로 치닫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정말 막을 내리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파업 철회되기 하루 전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그 연장안 수용을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전격적으로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안전운임제가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급도 크고 또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대처하다 보니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은 이 안전운임제는 결국은 화물연대 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도로 안전을 위한,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올해 말까지 연장되지 않으면은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네네. 어쨌든 그 민주당이 그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그 중단할 수 있도록 파업 출구를 열어준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그 정부와 이제 화물연대가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부 여당은 3년 연장하는 무효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 정부 여당의 그러한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날 화물연대 1차 파업이 종결될 때 국토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지속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정부에서는 3년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가 파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가 2차례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연장을 없던 일로 하겠다, 그것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던 지난 날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당초에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안전운임제, 이 정부 여당 측에서는 차주의 소득만 올려줬을 뿐 안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는 화물연대에서는 차주의 그 노동시간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양쪽 말이 어느 정도씩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연구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른데, 사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향상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6월 달과 이번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발표했던 거고요. 화물연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된 이후에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부의 뜻에 따르더라도, 해석에 따르더라도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3년 연장을 의결한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이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법사위는 또 이제 뭐 그 잘 알려주셨다시피 또 위원장이 김도읍 국힘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산 넘은 또 산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이 법안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공은 정부 여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당이나 또는 정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는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실상 이게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한 제도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연장돼야 된다고 믿는데,
정부 여당이 네. 이거를 소위 일몰에 의해서 폐기하려고 했을 때 그 후과는 결국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그 원칙 대응이 주요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물류 대란이 아니라 불통 대란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타협보다는 강경 기조로 나가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여당은 이번에 화물연대 이 파업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과 같다는 얘기를 했고 정부 여당 여러 인사들이 노동자들을 거의 적대시하는 그러한 언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문제 해결로 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화물 노동자들을 자극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또는 여당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단기간에는 정치적인 이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갈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서 결국은 국가 경제 또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무려 30년을 외교관으로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국회의원 중에 지금 그 외교관 출신이 거의 그 되게 좀 그 희박한 그런 네. 상황이죠. 거의 없잖아요. 예. 외통위로 전문 분야를 살리셔서 그쪽으로 가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국토위에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제가 외교관은 21년을 했고요. 네. 또 경제부처에서도 오래 일을 했는데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일단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데 가서 배우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또 제 지역구인 평택이 지금 개발 사업이 많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 현안 사항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관심도 크고 해서 국토교통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평택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서도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평택 개발과 관련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겠지만. 예, 네. 평택은 해마다 2, 3만 명씩 인구가 늘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통이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현안 사업이 GTX A 신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있고요. 또 도로나 다른 철도 이런 여러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특히 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관심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좀 오류가 있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저는 그러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네. 규제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1년여간 준비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좀 상당 부분을 개편하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이 정말 그 무보험이면 굉장히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실제 무보험 차량이 얼마나 되고 또 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법안 발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한 8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꽤 많군요. 예, 그런 무보험 차량들은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나면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사고의 정도가 4배 이상 비용이 많이 나올 정도로 중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을 많이 단속해서 줄여야 되는데요.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 경찰청이 과속 단속하는 CCTV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데서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량 단속이 이루어질 때 무보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무보험 차량에 관한 정보는 현재는 수사기관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단속 권한이 많은 지자체에도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무보험 차량들이 다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들은 좀 단속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게 이제 그 우선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보험 네. 가입을 이제 권유하고 네, 그렇죠. 가입을 유도하는 게 이제 그다음 그게 제일 되겠군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무보험 차량들은 사고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이루신 성과 중에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할 만한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더불어서 내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건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분야에 임대 사업자 제도라든지 또 임대 보증보험 가입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좀 더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제도, 지금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규제들이 어떠한 규제가 되는 것인지 또 제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규제 지역을 지정했을 때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풍선 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단순화하고 또 체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국회의원분께서 출연하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볍게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이제 북핵에 언급을 비유를 이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 지난주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바로 그런 게 싸움을 붙이는 정치인의 언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평소 정치인의 말은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 철학 등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떤 철학과 또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화합과 타협의 사회를 만드는 거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다.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경제가 양극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얘기, 센 말 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한테 더 주목받고 지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대립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역행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이 들었을 때 문제를 풀어가고 갈등을 완화하고 또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조장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좀 매섭게 혼냈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정치인의 말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네. 지금 전국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정치인의 역할이겠군요. 예, 저도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뉴스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안전운임제 연장 논란 그리고 여야 전국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과 전북에 최고 8cm, 서울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린 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